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주셨죠? 네,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귀순 어부 강제 북송, 거기에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규탄 대회까지 열고요. 이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등 강대강으로 전국이 급냉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의 이제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자료 삭제 지시가 없었다. 또 월북몰이는 하지 않았다가 이제 주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두 분 보셨죠? 어떻게 아니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요 수사 대상이 바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가안보원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소환 임박했고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조사를 1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곧 소환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본인들한테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또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다 하는 부분하고 검찰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실장이 검찰에 불려가면 오늘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네. 했을 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이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차원이지 오늘 얘기한 것들은 다 가서 그냥 본인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지 저거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털었던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하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감사원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으면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인데 네.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도 감사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좀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 임명되면서 국회에서도 좀 공방을 벌였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느냐 이런 데 대한 좀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꼭 오늘 회견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검찰 내에서 수사 결과를 내놔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믿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아주 좀 천천히 사실관계가 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이 시정연설에서 이미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총동원을 해서 규탄대회를 열면서 대여 강경 투쟁에 돌입을 했는데 일단 내부의 목소리를 좀 잠재우고 단결하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 단일 대우 순항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걸 자꾸 전쟁에다 비유하는 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별 방도가 없죠. 검찰 감사원에서 막 쳐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측근들에 대한 수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안보 라인에 있는 수사 양쪽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 이제 친 이재명 세력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문 계열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럼 이게 지금 검찰에서 양쪽을 다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를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 강도가 높아질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민주당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결속해서 강하게 싸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즉 사실관계가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측근들에 대한 그 사실관계가 좀 더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게 지금 검찰에서 좀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대로 이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다음 총선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가 언제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연말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계속 좀 이렇게 좀 길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좀 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 그 칼자루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쥐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검사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내에 좀 결과를 빨리 내놓는다면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살람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중인데 이걸 순차적으로 이제 내놓게 되면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단기적 전망에는 거의 비슷한 견해지만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도 사실은 친 이재명계 의원들하고 친문계 의원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친문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친문계들은 별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미국 가 있죠. 그다음에 다른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는요. 이게 민주당 소속으로서 있던 가운데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민주당이 다 떠안고 정말 단일 대우로 방어를 해야 되느냐.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단기와 중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은 이제 아주 늦게 보면 내년 5월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임기 종료, 임기가 아니죠. 형기가 끝나면서 나오고 만약 그 전에 가석방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면이 된다든가 하면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단일 대우가 과연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친문의 구심점이 생기면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단일 대우로 갈 수밖에 없다. 뒤에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친문 세력들이. 그러나 이제 친문에도 어느 정도 구심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단일 대우는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 국회다 연일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석고 퇴제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공세를 이제 계속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인데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맹공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그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또 민주당은 레고랜드를 통해서 현재 이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잘 아시지만 레고랜드 사태는 저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 원인은 사실은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그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약간의 아마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그걸 갚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원도에서 2천억 넘는 이거를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 현 김진태 강원지사의 책임이 크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또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만든 그 사태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 그 엄청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번복을 했잖아요. 번복을 해서 이제 올해 12월 15일까지 조기에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뭐 50조 투입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불이 꺼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뭐 큰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이건 그 정치적인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경제가 심리거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빚 보증을 줬는데 이거 안 갚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게 레고랜드 사태인지 김진태 지사 사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진태 사태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이게 이 금융 생리하고 지금 유동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좀 더 머리를 숙이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건 이제 공방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 참모들하고 같이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네. 이제 생중계하에 네. 이렇게 좀 뭐 쇼를 하지 마라 그랬다는데 뭐 쇼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 이제 쇼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한 거죠. 저는 이 경제 주체들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대통령하고 주요 장관들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저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부동산, 금융, 또 금리 막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야 간에 이걸 갖고 이제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고요. 김진태 지사하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좀 더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야당에서도 이걸 갖고 정치적인 공세를 벌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여야 대치 국면의 첨단에 서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그 조응천 의원이 검찰이 정기국회 회기 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을 비롯해서 이 검찰의 수사 전략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옛날에 검사를 좀 하긴 했는데 지금 검찰 내부를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과연 정무적 판단을 할까요?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영장 청구를 해라 뭐 이럴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검찰은 검찰대로 아마 수사 논리에 따라서 할 겁니다. 대신 그 정치적인 부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 정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회가 여소야대고요. 이 여소야대가 다음 총선 전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를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이제 3당 합당을 한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정권을 잡았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좀 약간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무소속하고 야당 의원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그 의석을 더 많이 확보했죠.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지만 사실 우리나라 권력의 절반 정도는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권이 있죠. 또 예산 어디서 결정합니까? 네.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네, 되고요. 또 법률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야당하고 좀 대화를 좀 해가면서 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하고 법률 쪽에 대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수사하는 거 하고 보면 뭔가 좀 엇박자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리 같은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총선까지 여소야대 국면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건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뭐 분당 가능성은 없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취재 기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1인 총재가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당 총재가 탈당하면서 당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통합도 하고 가능했는데 지금 양당 체제는 이걸 누가 이렇게 특별히 그 과거 총재처럼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이 당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 만든 당도 아니고 이 당에서 오히려 당 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소수파거든요. 그래서 이 양당의 어떤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온전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이제 뭐 국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니 국회에 갈지 안 갈지를 그건 지금 현재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은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법조 출입할 때 보면 검사 출신들은요 신문 보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대략 짐작을 해요. 네. 저는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건 연내에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수도 있다는 건 아마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예측이라고 봐요. 저도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뭐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성남 FC 변호사 비대남 워낙 많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성남 F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했는데 나머지 것도 다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사실은 수사가 일찍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부정청탁 문제만 발견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11월 달에도 뭐 체포동의안이 갈 수도 있고 구속동의안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민생을 위한 여야 협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제1야당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자 대표 문제를 그렇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자 우리 민생이 급하니까 야당 대표 수사 여기서 중단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검찰의 수사 진전 속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걸 여권으로서도 어떻게 통제하기가 애매한 상태죠.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은 아마 검찰 수사 속도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이게 아마 11월, 1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 의원 말씀에 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사실 네.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가에서 꽤 그 정치를 분석을 오래 한 사람들 간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갑설, 을설. 갑설은 뭐냐면 뭔가 이 국면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 사정은 사정대로 해가면서 또 정계 개편 같은 걸 준비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갑설이고요. 또 하나 을설. 그런 것 없다. 그냥 그대로 뭐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금 정치가 막 흘러가는 것이다. 자,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갑설의 기반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을설의 기반입니다. 갑을 중에 어느 게 좀 더 안전해 보이나요? 저는 사실 을설이 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진짜로 내년도 예산안 사상 최초로 준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서 이걸 통과 안 시켜줄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거나 또 뭐 체포동의안을 들고 야당 당사로 들어와서 체포해 가겠다고 하거나 물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먼저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험한 장면이 벌어지면 이 도대체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기획 정국에 대한 이제 기획설 이런 게 이제 또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격적인 이제 예산 정국이 이제 그 시작이 될 겁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위기인 상황이고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고 정국은 점점 더 냉랭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이제 마치겠다 이런 이제 일정은 계획표는 나왔지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준 예산 쪽으로 간다는 건 올해를 넘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한 겁니다. 제가 네네.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최악의 경우 그럴 네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여야가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넘길 수는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생을 놓고서는 협력. 이렇게 얘기해서 민생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네.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분리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로 막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일종의 방탄, 이게 막 뒤섞여서 굴러가요. 그리고 11월 달 한 달 동안 아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될지 모르지만 막 혼재된 가운데 뭐 예산안이 심사했다가 중단됐다가 막 이 사태를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결국은 합의 안 된 채 12월 2일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합의 안 해주면 사실 예산안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국면이 되면 또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2월 2일이라는 그 데드라인을 앞두고 여야가 뭐 극적인 타협 뭐 이런 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국면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이 이제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12월 2일이 되면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뭐 상정 여부는 또 국회의장 권한이고요. 또 설사 상정을 해도 민주당에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면 의결이 안 됩니다. 과반 출석에 네네. 과반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준예산 사태까지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도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을 뭐 이렇게 붙잡을 생각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여야 간에 대체가 심해도 12월 2일을 며칠 조금 넘겨서 합의를 해서 의결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건 몰라도 예산안은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해서 연내에는 그래도 통과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낙관적인 쪽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일을 넘기더라도 연내에는 타결을 짓기를 바란다. 네. 바라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안을 붙잡으면 그건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국민들한테 예. 정치 전체가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네. 민주당도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는 쪽으로 연내에는 네. 그렇게 이제 갈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참 이야기 나눠볼 게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약간 좀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지만 국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야당을 잘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정치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대우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수면 위로 오르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친문의 일종의 대안이 생기면 이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상루각의 민주당 단일 대우,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시간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여야 대치 정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